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바벨론의 대음료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가정연합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순결을 지킨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말세에 등장하는 음녀 이세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음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잃고 더럽힘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 다음. 성경 열왕기를 보면 음녀 이세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대한 바벨론 종교를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산시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따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을 꼬여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 음녀입니다. 또 이세벨은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이들과 겨루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죠.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나중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오르고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문에서 떨어져서 개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여자를 바벨론의 대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요한계시록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나는 사탄의 발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오늘날 현재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건 간에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재림 주님의 시대에 그 나타나는 사탄의 발악과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 주님을 모르고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재림 주님의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 주님이 누구이면서 재림 주님의 섭리와 그 시대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원리를 통해서 또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시대에 벌어지는 내용과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읽다 보면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재림 주님의 시대, 참 아버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한시 여인에게 왜 바벨론의 음녀라고 비난한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정연합에서는 3대 왕권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나온 참 아버님의 후계자에 대해서 불효자니 폐륜하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그 생각해 보기로 하죠. 한시 여인이 청평천왕궁 그 기반을 자기 능력으로 조성한 것입니까? 참 아버님의 평생에 걸쳐 이루신 가정연합의 인적, 물적, 섭리적 기반을 자기가 탈취한 것이죠. 한시 여인은 참 아버님의 부인의 자격으로 항상 참 아버님 옆에 붙어 다닌 여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자마자 참 어머니라는 그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사이비 집권 세력과 결탁하여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가인과 아벨 3대 왕권을 쫓아내고 가정연합의 모든 조직을 자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선포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시 여인은 참 아버님의 선포문을 아주 간단히 무시해버렸어요. 물론 참 아버님의 제세 시에도 한시 여인은 거역을 밥 먹듯이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거역하는 한시 어머니를 보고도 참 아버님은 해와 복귀 노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여자를 사랑하고 책임 분담으로 참 어머니로 완성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렇지만 끝내 한시 여인은 참 아버님을 속였습니다.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성화 후에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시 여인을 바벨론의 음녀라고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런 여자마저도 용서하시고 책임을 다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한시 여인의 가장 큰 범죄는 뭐냐? 참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한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원죄가 있다고 했으며 자기가 결혼에 줌으로써 원죄를 벗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원죄 독생녀이고 메시아이고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정연합에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 부모님이라는 이방신을 들여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음녀 이세벨이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섭리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재림 그리스도의 부인으로서 누시엘과 하나 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참 아버님의 혈통,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빼앗은 것은 이것은 반역입니다. 또한 축복가정을 독생녀 성주로 재타락시킨 것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다음. 가정연합 신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여자를 참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 어머니. 참 어머니가 뭔가요? 이름만 그리고 위치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참 어머니다운 인격이 있고 참 어머니의 사명을 해야 참 어머니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좋은 아내가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가 참된 어머니가 아닌가요? 재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체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야 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한시 여인은 남편에게 대판 대들어서 자기가 끝을 내버렸다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그리고 한 아들과는 10년이 넘도록 재산 싸움으로 법정 투쟁하면서 신도들 헌금 수천억을 탕진했어요. 그것도 패소해서 소송 비용마저 수백억을 물어나게 됐는데, 사실 세상 보기 창피한 거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이 재산 가지고. 그리고 후계자로 세운 아들의 후계권을 자기가 대신 해먹겠다고, 자기를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두 아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호화궁전 짓겠다고 있는 돈 다 말아먹고 일본 식구들, 바싹 마른 그 일본 식구들을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짜내겠다고 헌금 짜내다가 사회 문제 일으켰죠. 일본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오는 있어가지고 일본 수상이 청평 와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일본 협회 간판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에 로비하려고 대통령 부인에게 뇌물 걷는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그것도 세계 본부장 했던 놈이 저 살자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몰래 미국으로 도망치려다가 걸려서 출국 금지당하고, 아이고 이제 영창 가게 생겼네요. 이러려고 사기꾼 도둑들과 한패가 되어 참 아버님 배신하고 아들 내쫓고 했나요? 지금은
천정궁에 두문불출하고 앉아서 아마 이런저런 옛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이런 여자를 독생녀, 참어머니, 메시아라고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독생녀교 사람들은 그들이 좀비가 아니라면 무슨 변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연합에 있는 천사장 간부놈들은 그들이 독생녀를 우상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는 서로 짜고 속는 척 하면서 사람 속이는 일이 흔하니까 뭐 그들이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쥐에게 왜 부엌에서 남의 그 음식 훔쳐먹느냐고 야단칠 수 없잖아요. 생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뺏어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배신하면 되죠. 이제까지 가정연합에 그렇게 하고 나간 간부가 한두 명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미 배신한 놈들보다 앞으로 배신할 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멍청이가 되어 따라가는 가정연합의 신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자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참소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이 마지막에 어머니 잘 부탁해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씨 여인에게 아버님께서 통일교회 전권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씨 여인에게 가정연합을 맡기려면 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임명하고 3대 왕권까지 세우셨나요? 그냥 한씨 여인이 맡아서 잘 해먹다가 아부 잘하는 다른 여자에게 맡기면 되지. 참 아버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의 의미는 천정궁에 드나드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 가인 아벨을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줄. 어머니 부탁해. 이것이 한씨 여인에게 부탁 말씀이 후계자를 내쫓아달라고, 후계권을 뺏어달라고 부탁했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것만 봐도 한씨 여인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마저 무시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씨 여인의 거짓말을 믿는 가정연합 신도들이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메시아를 따라 나온 결과가 결국 하늘의 혈통을 부정하고 타락한 한씨 여인을 따르는 건가요? 참 아버님을 독생녀의 들러리 정도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가정연합. 그 가정연합에 아직도 참 아버님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까? 그 가정연합에 참 아버님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 다음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가인과 아벨, 그리고 3대 왕권은 빈손으로 광야로 분립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3대 왕권은 참 아버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지원을 하여서 소련을 해방한 것과 동시성이죠. 승리한 3대 왕권은 현재 대만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중국 해방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방될 겁니다. 중국 다음은 북한 정주 땅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의 뜻입니다. 예. 사실 3대 왕권은 평화통일성전은 가정연합이나 가정평화협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기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은 오늘날 보면 숨이 오늘 넘어갈지 내일 넘어갈지 골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왕권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 아버님의 모든 것을 승리하고 천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었고 참 아버님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이 지상에 안착을 했어요. 이것은 복귀 섭리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6,000년 만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성령이 항상 3대 왕권과 함께하기 때문에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대 왕권으로 연장된 재림 메시아의 인류 구원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평생 고난을 길을 가고 재림 메시아를 모셨고 신앙을 해왔고 종종 메시아라는 이름을 허락받았어도 성화 후에 하나님의 혈통을 부정한다면 참 아버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결코 악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다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원리 강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섭리에서 사탄이 침범하면 섭리의 중심 존재를 빼내어 분립시키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리고 섭리의 중심 인물을 광야로 보내서 연단시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부를 주고 권력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믿는 사람들을 외로운 광야에 몰아넣고 고통 속에서 오직 당신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복을 받아서 돈 벌고 권력 잡고 인기 얻고 존경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만사가 형통되고 부와 권력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는 초보 신앙자요, 기복 신앙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오염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끗이 빨아버리고 깨끗이 빨아서 당신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강하게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헐뜯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원리가 가르쳐주는 사탄 분립의 역사이고 복귀섭리 역사에서 항상 반복된 역사였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중심 존재는 반대나 핍박 속에서 쓰러져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 존재를 일으켜 세워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원리가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이에요. 그 다음에 참 아버님께서는 통일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식구들도 80에서 90%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주의도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 그랬지만 믿지 않고 흘려들었어요. 참 아버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아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하소연하여도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셔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귀찮아했어요. 예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의 섭리가 실패하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도 않고 실패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다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님을 십자가 길에 홀로 버려두고 도망간 사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죄송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예. 가정연합에서 원리에 능통하다는 대단한 신학자, 목회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자신이 있습니까? 그들은 배신한 독생녀를 증거하고 말씀과 원리를 훼손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배웠죠. 그러면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 제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나요?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참 아버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 더욱더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배신했다면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탐욕 때문에 재림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공직자라고 원로라고 대접받던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의 뜻과 원리를 알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비굴함을 감추기 위해서 3대 왕권을 더욱더 격렬하게 부정하고 헐뜯었어요. 가인과 아벨을 불효자 페르나로 비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독생녀 우상화에 기립하여 박수치고 무지한 신도들을 속여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 몰랐다는 핑계도 속았다는 핑계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선문대 신학교수 한 명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참 아버님이 가르쳐준 통일 신학의 패러다임으로는 독생녀 선포를 담아낼 수 없다. 독생녀 선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체 신학의 구조와 맥락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원리를 폐기하고 말씀을 다 바꿔버렸네요. 즉 새로운 독생녀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참 아버님의 말씀과 원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문대 신학자가 자기가 짜집기해서 자기가 만든 신학 이론 속에 하나님과 인류 구원 문제, 우주 문제를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 신학이라는 게 존재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 세계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신학이죠. 그런데 독생녀의 주문에 맞춰서 자기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머리 써가지고 만든 짜집기해서 만든 그 신학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우주가 들어가고 인류 구원 문제가 들어갑니까? 사기죠. 신학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원리를 폐기하고 사기 신학자가 독생녀의 주문에 맞춰서 만들어 바친 신학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독생녀 교는 통일교가 아닙니다. 다른 신관,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 종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고백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인가요? 네, 다음에 그들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좀비 마냥 생각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가정연합 사람들에게 통일가의 신앙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다른 말로 뭘 더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거짓된 지도자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민족의 바알 신을 들여왔을 때 그들이 혼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거짓된 지도자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들은 오직 뭘 바라냐? 자기의 바람과 일치하는 생각, 듣기에 달콤한 설명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달콤한 유혹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 참 아버님은 제 제시에
식구들에게 달콤한 말씀을 하고 편한 길, 넓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길은 세상에서 반대받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문형진님의 하신 경고가 그들의 귀에 거슬릴지라도 그것은 참 아버님으로부터 온 예언입니다. 왜냐? 주님의 예언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독생녀가 천왕궁 지어놓고 인류 섭리의 완성이다, 하늘 섭리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자 상속자께서 심판받는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뭘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사이비 종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과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그것을 드러난 증거가 있는데 그걸 쥐고 있는 것은 바보예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영혼이 천길 만길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부회장님의 말씀과 축도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볼륨을 조금 키워주세요. 예. 말씀 전에 천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구절 읽을 텐데요. 1999페이지고 참하나님의 조국 강복에란 제목의 내용입니다. 신음의 박차가 가해 들어오는 숨막히는 세계적인 최후의 교차점을 향하여 찾아 들어가는 혼란된 와중에서 내 주체성을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그무에 한국에 있어서의 종교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요. 수많은 교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요. 대한민국 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안 됩니다. 주체와 대상을 확실히 가려가지고 하늘을 주체로 인간을 대상으로 완전히 가려가지고 설 자리에 설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자리에 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막히는 시대의 교차점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이 그 순간인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기 형제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남한의 정권이 돼야 합니다. 지금 전라도 경상도가 서로 해먹혔다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남북을 통일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겠지만 듣기 싫은 말이더라도 다른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천운을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적 운세, 국가적 운세도 아시아 운세를 버리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실각되는 것입니다. 천운을 따라서 아시아 운세에 보조 맞출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천운을 따라갈 수 있어야 천운의 보호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문 선생한테 배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결론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거든 통일된 대한민국은 당당코 세계 앞에 선대서서 세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전통적 사상을 남기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민족 사상 근무 20세기를 넘어 30세기 이후 언제까지라도 남게 되어 반드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민족으로 남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무역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공산주의 사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힘없이 흡수되고 소멸되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태껏 몰라서 그랬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남북 통일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문제나 남북 문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준비하고 세계 이상을 소화하고 거기서 국가 이상을 소화하고 국가 이상에서 민족, 가정, 개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상세계 평화적 무한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네, 다음 한 장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적과 원수로 생각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하면 절대로 승리의 정상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사랑의 작전을 펴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박해당해도 세계적인 원수권에 서더라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한 줄에 하나님도 걸려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려고 하는 종교의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승패로 갈라지는 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통일입니다. 통일교회를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통일교회를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재물이 되어가지고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그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통일교가 재물이 되어가지고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그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교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통일입니다. 통일이 핵심입니다. 아주.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할 내용 중에 아버님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통일입니다. 통일교회를 중삼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교회가 재물이 되어가지고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그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저께 기독교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신천지가 같이 합동 예배를 받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건물, 여기가 무슨 교회죠? 앞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성락교회. 성락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셨죠? 가시면서. 거의 마치 봉건 시대에 그 영주들의 성처럼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지금 이제 성락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크다고 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뭐냐면 성과 같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십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교회의 크기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주관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자기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신도가 많아지고 더 많은 재정적인 그런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지금 이 기독교계가 공산주의로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권도 같이 기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아버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저 기독교가 전부 공산주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반성케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홀로 그 몸을 이끄시고 미국 가셔서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왜 미국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인류를 구하고 인류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철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한 복인데 미국의 기독교가 전부 다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아버님의 경고였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번에 이대 왕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첫 번째 뭡니까? 지금 CCP, 중국 공산당, 뭐죠? 멸망, 그 다음에 중국 해방, 그 다음에 북한 해방, 그 다음에 또 정주 해방입니다. 제가 왕님께서 이번 연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5일 당선되고 모든 미국의 일정을 전부 스탑하라고 하시고 갑자기 대만으로 가셨어요. 6개월 전의 얘기입니다. 6개월 전의 얘기. 우리가 그 당시에 뭐냐면 브랜드 생츄어리 큰 교회 진다고 우리 식구를 열심히 헌금해서 600명, 800명의 신도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짓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 스탑! 그것도 모두 중단하고 전부 대만으로 중국을 갈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난 왕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국의 CCP 멸망, 그 다음에 중국 해방, 대한민국 해방, 그리고 북한 해방, 정주 해방을 외치실 때,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이, 모든 내용이 누구를 맞춰주고 있냐면, 누구를 맞추겠다고 이대 왕님이 섭리적인 내용들 이대 왕님이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대 왕님이 하시는 섭리적 관점과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적별한 국제사와 섭리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틀겠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그리고 지금 이번 6월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이번 6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3가지 일어났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뭐요? 이란의 핵 문제를 누가 폭격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벙크버스터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이란에 투하했습니다. 투하해서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뭘까요? 또 폭탄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지금 폭탄 뉴스가 할까요? 네? 예, 시진핑 문제입니다. 시진핑 문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국 공산당이 지금 현재 개멸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것을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문제. 이재명 부정투표에 대한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세계적인 발표입니다. 지금 이 3가지 내용이 6월 달에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섭리의 방향이 참아버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거꾸로 하고 반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이대왕님께서 갑자기 저렇게 중국 공산당 멸망을 외치고 중국 해방을 외치시는지 이거 너무 빨리 지나왔는데 너무 빨리 왔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준비는 했지만 너무나 빨리 가고 있다 왕님께서.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대 왕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세계적인 문제, 미국 문제를 다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 왕님을 허벌 날아서 대만으로 가신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세계를 책임지십시오. 나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님께 그렇게 맹세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들어주고 계십니까? 안 들어주고 계십니까?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 내용을 지금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들어주고 계신다는 말은 아버님이 저 세상에 가셔도 저희 함께한다 하지 않는다. 함께하신다. 함께하신다. 자, 한번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격변한 국제와 통일 방향. 첫 번째, 중국 시진핑 씨가 공산당 해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중국의 중란화의 조금만 크게 하세요. 들여다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이 권좌를 잃어버리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건강 이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 시진핑이 돌연 뇌졸중으로 급히 수술을 받으면서 권력이 공백기 상태에 들어간 바 있는데 그때 중국 권부의 권력도 대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내의 중요한 소식통은 지금 중국 중란하이에 불고 있는 권력 위기는 시진핑 주석의 건강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시진핑의 건강 문제는 올해 들어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이어서 지난 2달 동안만 해도 시진핑과 그의 가족들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보였고 이 시기에 동시에 시진핑은 군사력도 상실했고 인사권마저 시진핑의 손을 사실상 떠났다면서 이런 권력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중란하이 내부에서는 시진핑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중국 소식통은 시진핑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지난해 여름으로 약 2달여간 사실상 이 공개석상에서 자리를 감춘 그 시기부터였는데 이는 러시아 정보부가 6월 9일 발표한 브리핑과 일치한다면서 시진핑은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첫 주까지 심장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시 주석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게 된다면 건강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여름 시진핑의 건강 악화와 간단한 수술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때를 틈타 거래안에도 군부 정화에 나서고 있던 장유샤 등의 반시진핑 세력이 시진핑파 군부 인맥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력 장악도 할 수 있었다면서 시진핑이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때서야 상황 파악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식통은 물론 시진핑이 뒤늦게 군부의 인력을 총동원해 권력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그동안 시진핑을 핵심으로 옹이해오던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허위둥 등의 최측근 인사들이 숙청당하는 역공을 받게 됐다면서 그때가 바로 지난해 7월 제3차 전체회의 무렵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시진핑이 뇌졸중으로 입원했다는 소문들이 떠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했고 심지어 중국 중앙텔레비전 그러니까 CCTV에서는 전체회의 폐막식 날 시진핑의 연설 부문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개막식 때 시진핑이 썼던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마치 폐막식에서 발언한 것 같이 방송까지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소식통은 한 달여쯤 후에 시진핑은 베트남 공산당 총석이 둘인을 접견했는데 그때 중국 측 촬영 사진이 아닌 베트남 통신이 촬영한 사진에는 시진핑의 오른쪽 아래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가 보였다면서 이는 시진핑이 개두술을 받았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뇌졸중 관련 수술을 기점으로 시진핑의 권력도 급격하게 쇠퇴했다 하는 것이 중국적 소식통의 전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진핑의 뇌졸중 지금 현재 첫 번째 시진핑이 지금 권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뭐라고요? 시진핑의 건강 상태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비디오를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중란화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중국 중난하이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시진핑의 강력한 대항마로 사사건건 시진핑과 맞섰던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에는 시진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나돌면서 리커창의 죽음과 관련된 배후 그리고 그 죽음에 숨겨진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커창의 죽음이 시진핑의 측근이었던 휘치량의 사망 사건과 오버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중국 내 SNS와 소식통들의 전원을 종합해보면 2023년 10월 26일 상하이 동교 호텔에 머물던 리커창 전 총리가 수영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구조활동이 실패한 후에 6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이후 외부 세계의 광범위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의 사임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리커창 암살의 전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민일보를 비롯한 몇몇 매체에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리커창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 파일이 전달됐습니다. 이 비밀 파일에 따르면 리커창을 암살하기 위해서 23107이라는 암호명을 받은 6명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심장 교란기를 사용하여 리커창이 수영 전 마셨던 물에 투입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심장성 병변,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시켰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리커창은 곧바로 호텔 근처의 서광병원에 푸동분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을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보를 넘긴 의문의 남자는 2023년 7월 3일 소위 7조종그룹으로부터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는 명확했습니다. 리커창으로 하여금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의 의사들이 사망 원인을 부검하더라도 당연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오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임무는 당연히 특수임무로서 기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소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서약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전에 들어간 후에 리커창은 심장교란제를 마셨고 30분의 생리적 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이 내용이 인민일보가 이름 모를 청년으로부터 받았다는 제보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6명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모 씨 팀장인데 전체 임무를 구현하고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책임을 맡았습니다. 첫 모 씨는 후철인데 작업 완료 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리 및 차단을 담당했습니다. 조모 씨는 신호 및 영상 제어를 했는데 외부에서 귀중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 신호 및 영상을 제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일모 씨는 주변 교통 봉쇄 및 교통 방해를 맡았습니다. 임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 교통과 인원을 봉쇄하는 일이 바로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주모 씨는 의료 백업 지원을 했는데 의료 구조 경로와 백업 지원을 계획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시에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미스터리맨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정을 하고 시간 관리 및 증거를 교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현장 시간 관리를 담당하고 각 작업이 지정된 시간 내에 수행되도록 보장하며 임무가 원활하게 완료되도록 가능한 증거를 교체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한 정체불명 인물은 자신들이 사용한 약이 국가식품의약품안전처 감독하에 시스템 실험실에서 제공한 코드명 심장교란제 CD1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수용액 형태의 군사실험용 약물로 색과 맛은 일반 물과 다르지 않으며 복용 후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약의 효능은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방해해서 빠른 심실세동을 유발하고 결국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폐성입니다. 일반적인 독성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으며 대사산물은 체내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남아서 간과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 검사나 부검으로는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약물의 효과는 복용 후 약 30분 이내에 나타나고 그 시간은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정확하게 설정이 됩니다. 정체불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2023년 7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명으로 구성된 팀은 베이징 교외에 위치한 군사의학과학원 서남기밀기지에서 집중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내용은 약물 반응 시간 계산 및 응급 대응, 심정지 시뮬레이션 훈련, 의료 통보 및 응급 상황 대비 작전, 영상 지연 동기화 기술, 생리 데이터 유조 및 장비 추적 제작성, 현장 복구 및 대피 경로 설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총 42번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의문의 인물은 이 훈련의 목적이 모든 구성원이 조화로운 움직임, 안정적인 정신 상태, 그리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숙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10월 26일 리커창 총리가 예정대로 동교 국빈관 3호동 온수 수영장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영장 수온은 26도였고 실내 수온은 25도였습니다. 10시 50분 330ml 유리잔에 카디오 디스럽터 0.5ml를 넣습니다. 용액은 완전히 투명하고 묻히었으며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잔은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수영장 옆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이 정체불명 인물은 당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솥털만큼 가는 바늘을 사용해가지고 리커창의 귀 뒤에 주사하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약을 식수에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11시 22분 리커창은 물을 마시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한 바퀴에 약 1분 정도 수영을 했습니다. 12시 리커창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수영을 멈추고 마치 익사체의 모습으로 움직임이 정지됐습니다. 의문의 남자는 자신과 리 모 씨가 즉시 물에 뛰어들어 구조 활동을 하는 신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천 모 씨는 흉부 압박을 시작했고 조 모 씨는 수영장 신호를 차단해서 전체 영상 스트림을 차단시켰습니다. 12시 8분 예정대로 120에 전화해서 한국이 119죠. 120에 전화해서 흉통과 혼란스러움을 호소했고 구급차가 상하이 중의학대학 부속 서광병원 푸동 지점에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이미 계획에 따라 상하이 교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상하이 중산병원, 상하이 루이진병원, 런지병원을 제외했습니다. 거리는 훨씬 더 가까운데 제외를 했고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도록 한 겁니다. 12시 23분 리커창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황진성 박사가 이끄는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내과의 린샤오칭 박사가 에크모 시행을 결정했고 수간의사 장 씨가 기관 내 삽관을 완료했습니다. 천안 부원장이 관련 응급 절차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2시 31분 두 차례 전기 충격과 정맥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은 후에도 리커창은 여전히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사망 최종 확인은 오전 0시 10분 병원 측은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 리커창의 사망 후에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많은 미스터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리커창 사망 이후 중국 당국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후 1시 50분 국가안전보위부 MSS 소속 전문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RS 단거리 스캐닝 모듈을 들고 신원을 확인하고 장비에서 잔여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국가안전위원회에 누출제로 예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공안부 사이버보안국, 옛날에는 IFS7 기능인데 이 공안부 사이버보안국이 수영장 구역에 인원을 파견해서 고주파 제어모를 사용해 무선 접근 저칩, 수영장 pH 모니터링 기록기, 온도 제어 모듈 등의 심층적인 데이터 삭제를 실시했습니다. 2시 10분 국립라디오텔레비전국 정보보안센터 직원들이 병원 내 동기식 데이터 삭제 작업을 수행하여 병원 내 시스템 기록 9건, 전자의무 기록 요약 3건, 중환자실 영상 2건을 교체했습니다. 모든 작업 기록은 실제 의료진의 행동 경로로 유장을 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 상하이시 공안국 공안관리단 정보부장은 병원 관계자들과 협조해서 특별기밀 간부 긴급 상황이라는 통일된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 해결팀을 파견하여 모든 의료진과 1:1 면담을 하도록 했으며 공안 긴급 상황 관리 규정의 기밀 조항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스탑해주시 바랍니다. 오후 3시 40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니커창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니커창 있으신가요? 예, 리커창은 중국의 시진핑 정권 때 총리였습니다. 총리.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 개방파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시진핑의 모든 일을 하는 걸 전부 다 시비를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리커창 총리는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젊은이부터 인기가 많았던 총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모든 사망의 배후를 거기에 관련되었던 어떤 모 인물이 시진핑이 시켜서 리커창을 죽이게 만든 과정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시진핑의 건강 문제, 두 번째는 리커창의 살인. 그러니까 리커창은 차기의 주석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23년에 갑자기 사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이 전역에서 이 사람 죽음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의 결과가 지난 다음에 이번 연도에 여기에 관련되었던 인물이 모든 상세한 내용을 인민일보에다 올려 보낸 겁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보겠습니다. 시진핑 퇴진 가능성이 높다를 정황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은퇴의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원자바오 전 총리가 주창했던 당내 민주화, 아마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리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리고 임기까지는 가는 거지. 실권인 총서기하고 군사위 주석 자리는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진핑이 국가 주석직만 위임하는 거 정도의 시나리오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제 이런 거고, 경착륙일 경우는 뭐 다 내려놓는 거죠. 시진핑이 만약입니다. 퇴진할 경우에 중국 공산당의 통치 구조나 정치 체제는 어떻게 뭐 변화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진핑의 위기라든지 중국 공산당의 위기, 그리고 중국 자체도 이제 그런 결국 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는 3대 위기,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말 그 혈투, 암투이자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중국 공산당 내부의 정치 싸움은 피를 부르는 권력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번 중요한 시점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이때도 계속 있어왔고, 근데 잠잠하다가 이제 이번에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정치 체계,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체제가 리셋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 이 중국 공산당 자체는 영구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파 혹은 타 파벌과의 싸움이 있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싸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 자체 내부에서 공산당이 집권당에서 내려오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그 체제를 리셋시키는 게 나올 거다. 하나는 이제 분권형 집단지도 체제가 다시 등장할 거다. 지금 뭐 7명이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만 7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집단지도 체제로 갈 때는 그 9명이 각각 혹은 7명이 그 역할 분담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뭐 정협이나 전인대나 뭐 등등 이런 역할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동급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집단제도 체제인데, 시진핑 시대는 이걸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요. 분권형으로 집단제도 체제가 다시 돌아갈 거다. 7인제 혹은 9인제로. 두 번째는 원로 마쿠 정치 제도가 다시 부활할 거다. 중국 정치는 뒤에 원로들이 간섭을 많이 했어요. 의견을 많이 냈고, 그리고 후계자들 지정하고 뭐 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원로 회의가 더 강화되고, 특히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될 텐데, 그러면 올해 7월 말 8월 초에 곧 있을 베이다이허 회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진핑 파벌, 즉 시저진 이 파가 결국 혼자 독식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서, 이전에 서로 으르렁거렸던 공청당이나 뭐 상하이방이나 이런 다른 파벌들, 혹은 이제 열외로 있었던 태자당이나 이런 데서 아마 정치에 대한 이합 집산, 그래서 새로운 아마 개혁 쪽으로 이루어지는 개혁파가, 그리고 이것이 아마 거대한 파벌로, 새로운 파벌로 아마 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하면, 중국의 관변 단체 혹은 관변 언론 뭐 이런 데서, 특히 이제 TV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호칭, 이 호칭이 생략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최근에 나온 얘기도 보면, 시진핑이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 호칭, 그다음에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 하는데 그전 같으면 붙어야 되거든요. 뭐가 붙어야 됩니까? 국가 주석이 붙어야 되거든. 시진핑 국가 주석. 그리고 어떨 때는 총석이 국가 주석, 뭐 중앙군사위 주석 뭐 이런 것들이 잡다한 게 계속 다 붙어요. 특히 신문에 발표될 때는 그것이 다 붙습니다. 직책이 대여섯 개 그거 다 붙어요. 근데 시진핑이라고만 붙어 있어. 국가 주석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최근 나온 거예요. 최근.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론 뉴스에서 나오는 그 호칭 문제, 그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누가 배석을 옆에 하느냐. 그래서 또 하나 보는 건 차이치가 과연 계속해서 붙어 있느냐. 중앙판공청 주임이니까 비서실장이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벨라루스 대통령 만날 때 없었어요. 뭐지 이게 또 갑자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퇴진 가능성이 그러면 왜 자꾸 대두되느냐? 국가주석을 계속 지금 5년, 10년, 12년, 13년 계속 하면서 붙여왔는데 이번에 빠졌다는 얘기는 국가주석에서 이미 물러났구나. 심지어 이제 더 앞서서 예측하는 분들은 그럼 벨라루스 대통령 만날 때 펑리위안 여사가 포스트레이드가 없었어요. 그 배석해야 되거든. 그 장소가 원래 만나는 귀빈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집무실 바로 옆에 방이에요. 정상회담을 하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중난하이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새로 소위 말하는 집무실을 옮겼다. 옮겼기 때문에 차이치가 안 나왔다.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그러면 비서실장이 먼저 옮겨야지. 그러면 국가주석이 오고 나중에 오나? 이것도 이제 말이 안 그러니까 해명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인은 왜 안 나타났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러시아 갈 때도 안 데리고 갔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심지어는 이제 펑리위안 여사가 연성 감금 인질 상태로 있다. 시진핑을 오르가매기 위해서. 총석이는 이미 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뭐 왕량한테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퇴진 가능성은 이미 많이 대두가 있는데 그 증거들이 이렇게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건 아직 루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게 막 과장돼서 그냥 그대로 다 나가버려요. 제가 그 방송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댓글로 그런 질문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김 박사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그걸 볼 때 이렇게 막 떠들어 버리면 진실이나 이런 본질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는데 이걸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맞습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건 이건 더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다음 방향을 우리가 볼 게 뭐냐면 20기 사중전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대부분의 이제 사중전에 같은 경우가 큰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을 5년 동안 있으면서 7번 이제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1기, 2기 같은 경우는 인선하는 거죠. 인선 과정에 계획을 잡고 뭐 이런 거고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이제 경제 발전 위주로 계획을 잡고 4차는 결국 그런 걸 거의 전부 리뷰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거나 아니면 인선을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도 사중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중전회가 과연 하반기 초반에 8월 달에 나올 거냐 아니면 좀 뒤로 나올 거냐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8월 달 예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열리는 7월 말 8월 초에 열리는 북대하 회의,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하는 국가 워크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들까지 모아놓고 전문가들도 모아놓고 국정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 현직이 모여서 그 베이다이허 회의가 7월 말 8월 초에 열리거든요. 항상 열려왔습니다. 네, 시진핑 최근 한 3년 정도는 8월 달에 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 안에서 원로들이 얼마만큼 참석할 거냐, 어떤 결정 혹은 발언들이 흘러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4중전회가 언제 열릴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이거는 이제 그냥 루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5월 14일 날 그 중공의 정치국에서 비밀 확대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루머니까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상무위원급이 8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후진타오 전 총書記, 그다음에 원자보 전 국무원 총리, 왕치선 시진핑 수석이었던 국가부주석, 그다음에 주롱지 이분은 이제 서신으로 자기 의견을 제출했다. 주롱지 총리죠. 네, 경제총리 중에 뭐 막강했던 리장춘이라고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양 전 이제 정협주석이죠. 공청단 2인자. 그리고 자칭린 정협주석이었고, 그 리전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있고, 이 8명에 현직 상무위원이 2명, 짜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하고 왕운익이 여기 이제 정협주석으로 참석을 했고, 여기에 이제 2명이 아주 재밌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중앙군사의 부주석이었던 짱요샤오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중앙위원 중에 한 명인 후춘화, 총리급까지 얘기가 됐던 정협의 부주석으로 밀려난 후춘화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만 보세요. 후진타오, 원자바오, 후춘화, 왕양 이 사람들은 공청단의 그 실세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제 원자바오는 이제 독립파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진타오 잘 관계를 지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발언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했다? 이거 자체는 결국 시진핑에게 쫓겨나고 끌려났던 후진타오가 다시 나타나서 이런 걸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퇴진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예, 지금 요게 지금 잘 보시면 있지만 여기 보이는 사람이 후진타오입니다. 시진핑의 앞에 있던 주석입니다. 근데 후진타오를 강제적으로 병원도 2명에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2022년에 발생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가지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건강의 원인, 2번째 뭐냐면 리커창의 죽음에 대한 원인, 3번째는 후진타오 전 주석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근데 이번에 아까 비밀 회의를 하면서 그 비밀에 참석했던 사람이 전부 후진타오 중심으로 후진타오, 시진핑이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실세로 등장한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뭐냐면 이 후진타오를 데리고 나간 게 가장 시진핑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12년에 시진핑이 일당 독재의 강력한 주석직을 책임지게 됩니다. 약 13년 동안 통치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시진핑이 일당 독재하면서 모든 중국 공산당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책을 시진핑이 독단적으로 막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엉망이 되고 중국 군부가 엉망이 되고 중국에 있는 모든 체제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했고 그 동안에 시진핑에 의해서 쫓겨났던 후진타오는 다시 실세를 갖춰서 전면적으로 재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그러면서 시진핑이 이번에 올 8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8월 달 전해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이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의 직함이 결정되거나 실각에 대한 내용이 밝혀질 수 있다. 아니면 그 뒤에 공산당 기념식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게 뭐냐면, 자, 한울이 우리가 왕님께서 작년 말부터 중국에 대한 공산당 멸망을 외치고 중국 공산당 해방을 외쳤는데 지금 시진핑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검증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전 세계 뉴스에서 지금 한국의 뉴스에서 일절 시진핑의 얘기를 안 합니다. 미국 뉴스도 시진핑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시진핑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법륜궁, 파룬궁에 있는 이 폭타임스라고 하는 그래서 방송국에서 지금 시진핑 얘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시진핑이 이미 실각이 되었다. 이미 국가 주소 자리를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국가 주소 자리를 잃었다 하도 그것이 연착륙될 것이냐 아니면 경착륙될 연착륙이란 뭐냐면 시진핑이 실각이 됐더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착륙이 되면 시진핑의 가족을 전부 다 감옥에 연금을 시키는 겁니다. 연금을 시켜서 도출이 못하고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예요. 시진핑을 뿌리 뽑으며 실각시키면서 시진핑이 했던 모든 잘못된 내용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 진행이 되냐면 차기 지도자가 시진핑이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형성했던 당사자니까 시진핑 뒤를 잇는 놈도 똑같은 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들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독재 체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진핑 다음엔 친서방 계통의 자유민주화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 그 다음에 친서방계 개혁개방파가 시진핑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진핑의 뒤를 이을 사람은 시진핑의 정책의 모든 것이 중국을 망가뜨렸으니 이제는 뭐냐면 중국식 시진핑식 독재주의를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친서방과 같이 하나가 되는 후진타오가 세우는 새로운 인물, 개혁개방을 주창하고 자유민주화를 외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그런 차기 세대가 시진핑의 다음 세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고 해요. 이거 누가 주셨을까? 누가 그런 힌트를 줬을까요? 아버님이 주셨어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 철옹성과 같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그 시진핑 체제를 대신한 새로운 세력들은 자유민주를 갈구하고 개혁개방을 원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 우리는 아버님과 함께 이대왕님과 함께 중국에 들어갈 시간이 멀지 않아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럴 날이 반드시 올 거란 얘기예요. 빨리.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성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지만 이 배후에 아버님이 계시다는 그런 우리의 증거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이제 영계에 가셨지만 아버님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저 중국을 벌써 철폐하는데 모든 초점을 만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섭리가.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폭격과 트럼프 전략. 여러분, 트럼프가 할 일 없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머리가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트럼프가 누가 뽑았죠? 아버님 뽑아보셨죠? 아버님이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공고하고 있는 가운데 하메네이가 이에 대한 전적인 반격을 다짐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결국 이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란이 패배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제일 당황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라고요? 심지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형언할 수도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이번 이란의 방공망도 사실은 중국산이란데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그 내막을 들춰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 스탑해줘요. 자,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 스탑.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14발을 쐈습니다. 벙커버스트라고 약 직경으로 쏘면 약 60m 이상이 파지는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초강력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을 침공했느냐. 사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미사일을 쏜다 그러니까 많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가의 회원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시킨 절대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란에 폭격을 하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을 쐈어요. 14방을 쐈어요. 그것도 이 이란하고 뭐 미국과 떨어진 거리가 엄청난데 약 1800km를 그 스텔스기를 갖고 가서 미사일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란이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지도자 이름이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 이 사람은, 자, 여러분, 이란을 먼저 좀 알펴가시면, 이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전에는 뭐냐면, 그냥 일반 국가였어요.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스라엘 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979년에, 여러분, 유명한 호메이니라고 아십니까? 호메이니 들어보셨어요? 이란 호메이니? 호메이니가 이란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정치체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신정체제, 신정일치. 신정일치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정일치가. 신과 정부가 하나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의 책임자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신의 입장에서 정치를 같이 통치하는 겁니다. 1979년 혁명, 이란 혁명을 통해서 그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엄청나게 붙이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란은 뭐냐면 무슬림의 최고 중심국가입니다. 무슬림의 최고 중심국가. 그리고 이란이 가장 국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가까운 세 나라. 중국, 공산국가 어디? 러시아, 그 다음에 마지막 북한입니다. 북한. 첫 번째, 지금 이란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이 전부 어디쯤입니까? 북한제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이란에 수출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란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수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약 9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이란에서 기름을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란이 왜 세계적으로는 오일량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는데 자기들 수출 못하느냐?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 걸어오는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란을 중국 경제 제재가 걸었기 때문에 이란은 다른 데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과 수출거래를 갖는 나라는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게 뭐냐면 경제 제재 국가와 교류를 하는, 무역을 하는 국가는 전부 다 이란처럼 또 무역에 걸립니다. 미국이 다 그렇게 걸어버렸어요. 그게 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란이 수입 수출을 못하니까 어디에만 한다? 자기 친한 국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이란의 문제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세 나라에 다 경고를 준 겁니다. 첫 번째, 북한. 너희들도 만약에 이란처럼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가 이란에 떨어진 벙커버스처럼 수많은 미사일을 너희들이 폭파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경고를 준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에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니들이 만약에 이란에서 지금 모든 90%의 원유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란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의 모든 교류를 수출 수입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러시아. 널 기름 많이 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 벌이면 우리가 이란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너희 러시아도 경제제재가 저런 꼴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세 나라에 경고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의 모든 전술의 전략의 핵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중국을 향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뭐 누르고 싶어 누르고 뭐 마음대로 이게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모든 전략 정술의 모든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중국을 향하고 있다. 자, 이 세상이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남아있음을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님께서 왜 2017년에 대통령을 시키시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을 시켰느냐고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2017년 처음에 대통령이 트럼프 됐을 때 트럼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가를 하다가 바로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 다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이끌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6차 대통령으로 시키려다 보니까 아버님 보실 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늘이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고난으로,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얘기했듯이 뭐냐면 중심을 어떻게 교육시킨다고요? 고난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때 4년 동안 막 몇 번의 고발을 당하고 감옥 발권하고 자기가 부정투표를 외쳐도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트럼프의 음모론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했어요. 근데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고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따르던 그런 막대먹은 인물들,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인물들 소용없다. 내가 나의 충성파를 기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47대 대통령이 되면서 수많은, 저희도 여러분 가보셨지만 미국에서 수많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100% 지지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음모론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게 모두 충성을 고백하는 충성자들만이 지금 트럼프 주변에 모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틀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지금 가차 없어요. 가차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의 폭격은 뭐냐면 중국을 겨냥하고 러시아를 겨냥하고 북한을 겨냥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자, 이번에 나온 가장 중요한 아까 말했던 국제선거감시단의 한국 부정선 본격적 국제사회 문제화. 이제까지 우리가 가장 막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근데 이재명 당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니 우리가 엄청난 상처를 줬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자기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2020년대 불법 선거가 미국 부정선거가 있었고 자기가 바이든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아봤더니 FBI가 엄청난 자료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2020년 동안에. 그 부정선거를 참다가 지금 이번에 터트리자고 그런 겁니다. 전부. FBI에다가. 전부 공개해라. 엄청난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한국 선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은 사실 민간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국제선거감시단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트럼프의 직하 부대예요. 첫 번째 고둔창. 저도 고둔창을 만나봤지만 이 사람 대단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국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한국 부정선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달렸던 사람이에요. 1920년에 2020년에 만났어요. 일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스티브 배넌입니다. 스티브 배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라고 한 스티브 배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되게 싫어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입니다. 이 사람이 또 외쳤죠. 세 번째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던 플린 장군입니다. 플린 장군이 뭐냐면 지금 이 국제선거감시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를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2020년 요번에 6월 24일 날 국제선거감시단이 26일 날이죠. 발표를 했죠. 어디서? 워싱턴의 국제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NNT 방송을 따온 건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NN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3일 한국 조기 대선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오늘 오전 11시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등찬 변호사가 직접 사회를 맡은 이날 기자회견에는요, 이 국제선거감시단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던 4인방, 이 몰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그리고 존 밀스 대령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이죠. 그리고 브래들리 테이어 교수님, 그리고 그랜트 뉴섬 전 KCPEC 회장, 이런 분들이 네 분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까지 참석했습니다. 6명의 패널이 돌아가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든 수천 명의 애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고든찬 변호사는 워싱턴 DC와 서울역에 있는 용감하고 강한 한국 애국자들과 오늘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역은 지금 자정인데 그 당시 자정이었었죠. 하지만 그곳은 밝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 불꽃이 한국에서 밝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둡지만 어둡지 않다. 왜? 자유의 불꽃을 태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날 패널리스트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6.3 조기 대선이 조직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선거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6.3 대선뿐만이 아니고요, 2020년에 있었던 총선, 또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 2024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폭넓은 부정선거가 시행이 됐다. 이번에 2025년 조기 대선까지 하면 4번 연속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그랜 뉴섬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해병대 대령 출신인데 해군 대령 출신인데요. 그랜 뉴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던, 글을 쓰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당시에 그것을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CPEC 행사,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 컨퍼런스, 이 CPEC 행사에 아예 나와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에서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은 2020년부터 사실 있어 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부정선거의 이 부패가 너무나도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선거 문제가 이거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20년 미국 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이거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A웹 얘기가 나왔습니다. A웹이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망 역할을 했다. 그물망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웹이라고 표현했는데 A웹이 웹이었다라는 거죠. 109개의 나라가 A웹에 가입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러면 A웹은 전 세계에 거쳐서 선거에서 속일 수 있는, 속임수를 쓰는 수단을 전 세계에 제공을 한 거다. 지금 탄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콩고, 이라크, 키르기스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듭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 있는 이 나라들이 결국은 부정선거 이슈들을 다 겪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또한 부정선거를 전시 상황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직접 포화를 쏘아야만 전쟁이냐 이거죠. 지금 이미 침략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 자리에 앉혀놓고, 국민들이 뽑지 않은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선거 개입을 하고 이렇게 침공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게 오늘 컨퍼런스의 핵심이었습니다. 탄 전 대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 한국의 선거에 개입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선거는, 그러니까 6.3 대선 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강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lection heist, 선거 강탈. 아주 그냥 강도짓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는 겁니다.
한전대사는 또 미국의 USAID, 이 말 많은 국제개발처, 이 USAID의 지원을 받는 곳이 바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한국 내 운영의 중심에 있고 선거 운영의 중심에 있고 사전투표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주요 운반 수단이 됐다. 부정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사전투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탄대사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패널들도 전부 다 한결같이 사전투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합니다. 이날 패널들은 중복투표 문제,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복투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2번 혹은 4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된 사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가짜 신분증 문제, 이거 지금 미국도 조사에 들어가 있죠.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보내온 미국의 가짜 운전면허증이 중국에서도, 홍콩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날라 들어왔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만들어라. 특검을 지명을 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라. 라고 지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짜 신분증 문제가 한국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도. 이거 증거 사진들 다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자기가 투표했다라고 자랑한 이러한 일들도 여러 건이 나왔다. 중국인들이겠죠. 중국인들인데 한국 시민도 아닌데 나 들어가서 투표했다라고 영상 찍어가지고 나 이재명 찍었어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놓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다. 우편투표 운반 과정에 아주 불투명성이 있었다. 그렇죠? 우편투표를 운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체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한 카르텔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 우편투표 운반 과정이 불투명한 거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요. 개표소나 이 투표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CCTV도 있고 감시단원들이 있고 참관인들이 있고 하는데 우체국에는 그게 일체 없는 겁니다. 우체국 안에서 투표통이 어떻게 조작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열었다가 닫았는지 왜 열었다 닫아도 모르거든요. 열었다가 닫으면 원래 흔적이 남는 테이프를 써야 되는데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었다가 닫아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열어놓고서는 가짜 투표용지를 막 집어넣고 닫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실제로 투표에 들어갔던 투표 개수하고 함을 열어서 쏟아냈을 때 나온 투표용지 개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실제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상당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정상적인 투표용지에 대한 이야기, 이거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붙어있는 포스트잇처럼 붙어있는 투표용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 투표 한 장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붙을 수가 있느냐. 이 접혀져 있는 투표용지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죠. 2장, 3장이 한꺼번에 접혀져 있는 이런 거 말입니다. 원래 투표용지 투표하고 나면은 접어서 집어넣는데 혹은 말아서 집어넣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이게 접혀져 있는 걸 아무리 펴려고 해도 접었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빳빳한 투표용지가 잔뜩 나오는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미리 이재명한테 기표된 투표용지,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아니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재명으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나는 투표하러 갔더니 이미 내 이름으로 투표했다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신고를 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투표하러 갔더니 벌써 내가 투표했다고 얘기하더라 라고 신고했습니다. 가짜 신분증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선거가 치러졌던 기간 중에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게 우연의 일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늘 다 나왔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요. 통계학적으로 봐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사전선거 투표 결과하고 본선거일 개표 결과하고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완전 반대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그림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인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 같은 현상들은
한국 선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패널들이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런 이야기죠. 패널리스트들은 또한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점도 한국과 미국이 꼭 닮았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다 침묵하고 있죠. 이 존 밀스 대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의 언론들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미국의 언론들은 죽었다. 예. 이 테이어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프레스클럽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 기자상 받은 아주 유명한 기자들 사진들이 이제 막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럼 저 기자들한테 내가 이 똑같은 증거를 갖다가 제시를 했으면 그거를 보고 이 기자들, 그 사진에 걸려있는 과거의 그 훌륭한 기자들은 분명히 취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기자들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줘도 부정선거 얘기는 취재도 하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도 않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다. 한국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야, 미국도 부정선거 얘기했다가 결국 힘들기만 했고, 물론 이겨냈습니다만은 상당히 힘든데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게 다 묻히고 덮이고 혹은 비난당하고, 예. 가장 많은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선거 결과 부정하는 거냐,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하게 되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쉽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느냐 하면은 한번 꺼냈다가 굉장히 공격을 당했던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공격을 당하느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고 그런 걸 외롭게 싸운다고 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못 해먹겠다.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엔 그랬는데 그래서 외로웠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서 싸웠지만 이제는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상황 바뀌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20대, 30대 젊은이들 지금 이미 이제 부정선거 척결운동 가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와가지고 선거를, 한국에서 하는 선거를 감시하고 이렇게 보고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좀 낙관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 서울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직접 연결을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마무리 발언을 하게끔 해주었는데 이 서울역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이날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동시통역 들어가면서 황 전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날이다. 그래서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서 싸웠지만 이제는 미국과 함께, 동맹국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황교안 전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든창 변호사도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예, 모스탄 대사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아주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밀스 대령에게서 들은 바와 같이 때때로 해결책은 그렇게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 예. 지금 당장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의가 구현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예.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전에 비하면, 이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얘기한 거 가장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문제가 뭐라고 했죠?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결국 중국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칼끝은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트럼프의 칼끝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의 큰 하두도 아버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중국 공산당 멸망이다. 우린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면 북한도 해방되고 중국 인민들도 해방되고 우리는 저 아버님 원하시는 천일국의 본향인 정주의 천일국가를 꽂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중국 문제가 언제 풀리겠어? 중국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님 왜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대왕님이 마음을 놓으시고 미국을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대왕님도 측면에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같이 동거하면서 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정성만 들이고 있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 공산당의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같이 이대왕과 함께 당당히 헤쳐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시기가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세종경 모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나 신천지는 모든 게 예정론이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어진다 그래요. 저는 근데 우리는 아버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95%의 책임감을 책임지지만 나머지 5% 책임감 누가 져야 된다고요? 인간이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사탄 세계의 대표성을 갖는 매크로코스메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매크로코스메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이대왕님인 겁니다.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그 거대하고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중국을 무너뜨리고 중국 인민을 해방하고 중국 인민에게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를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 정주의 우리가 진짜 천일국 국기를 꽂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린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내용은 제가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진하고 당당히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와 정성을 벌어뜨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신 분은 꼭 대만에 가셔서 왕님을 응원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참부님, 아버지 이대왕의 3대 왕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기 16년 철력 6월 5일, 2025년 6월 29일 아버님께서 이대 왕님께서 써주신 아버지 2025년 희호 부은사 세계 평화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희호를 보면서 아버님께서 저 영계에 계시만 아버지 이대왕님 3대 왕권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나아가고 계심을 저희들은 느끼게 되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버님이 세워주신 사탄 세계의 매크로코스모스의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로코스모스의 책임자인 이대 왕님이 하나 돼서 싸우고 나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중국 공산당 아버지 멸망임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저희들과 함께 배후에서 아버지 저희 역사를 함께 하시는 참 아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저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와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아버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후계자 상속자 되시는 이대 왕님을 믿고 아버지 저희들이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95%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5%의 책임 분담에 실천이 없다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아버님의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믿고 제 5% 책임 분담을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당당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전국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 참석하시는 많은 식구님들 어느 자리에 어느 초소에 있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셨고 아버지 경제적인 아픔을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질병에 있다면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이 함께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전국의 식구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하면서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소수의 무리지만 저희들이 그 책임과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할 책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고난과 함께 하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버지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더라도 웃고 갈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웃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당당히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해 주신 가정 김병규 미야모토 미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하나 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사실 뭐냐면 좀 전번에 저희들이 그 협회를 옮기고 나서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감을 받은 게 원래 100명을 받아야 되는데 60명밖에 받지 못해서 등록이 안 됐어요. 근데 등록이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100명을 빨리 채워야 돼서 지금 여기 옮긴 주소를 좀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협회에 좀 실수도 있고 협회에 좀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전국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아마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00명을 먼저 수도권에 채운 다음에 60명을 아주 70명 채운 다음에 모자라면 지방에 가서 나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00명의 인감 날인을 받고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서 빨리 우리 옮긴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식구님들께 이 예배를 보신 분들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